산업화 이후 가장 큰 충격, 대한민국 노동계를 뒤흔드는 법.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 해외로 떠나겠다는 경고, 그냥 엄살일까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이 모든 협력업체 노조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원청은 거래를 끊거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영계는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부터 이어진 현대차 노조 임금 협상은 결국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는 곧 더 큰 갈등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은 이번 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 전체를 흔드는 법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협력업체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해외 대체 생산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법안 후폭풍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지금보다 더 잦아지고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돌을 보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정말로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까요? 노란봉투법은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름이 붙은 배경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규모 정리해고로 노조가 평택 공장을 장기간 점거했고 피해 기업은 노조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조를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했던 사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이 바꾸려는 핵심 조항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제한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둘째, 기업과 노조가 각각 어떤 입장인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하며 셋째,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장단기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름은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산업을 뒤흔드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그 시작은 쌍용차 사태였습니다. 파업 뒤 노조의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살인적 손배에 맞서 노란봉투에 47,000원을 담아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애초 취지는 과도한 손배를 막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논란의 중심은 취지와 다른 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첫째, 손해배상 상한. 경영계는 과도한 손배 청구는 하지 않겠다며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 바로 이 부분이 핵심 갈등입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협력업체 노조와까지 교섭해야 한다는 구조, 이게 산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법의 원래 취지와 현재 적용 범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가 현실에 미칠 영향을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냉정히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법이 단순히 손배 제한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인력의 5명 중 1명은 직접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 노동자입니다. 이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법,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산도급 구조가 깊게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약 18%가 하도급 인력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노동시장의 5분의 1이 하도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원화돼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를 원청이 직접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등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현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 하청 노조는 자기 회사와만 교섭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취지 하청 노조가 자기 회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원청 대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목표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불이익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즉, 법 자체가 하도급 구조를 없애려는 건 아니지만 이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해보겠다는 시도인 겁니다. 이 법을 이해하려면 첫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왜 이원화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자 개념 확대가 실제로 하청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를 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동시에 기업 경영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글로벌 스탠더드라는데 정말 똑같을까요? 노동계는 당연한 진전이라 말하고 경영계는 산업붕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논쟁은 팽팽합니다. 경영계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고 말하고 노동계와 정부는 이미 선진국에서 다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맞서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원청 책임 원칙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원청 책임은 법으로 일괄 규정하지 않고 사건마다 법원이 판결합니다. 일본과 유럽도 비슷합니다. 원칙은 인정하지만 세부 책임은 건별 판단 방식이죠. 즉, 글로벌 스탠더드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처럼 법으로 포괄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해외 사례를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처럼 산도급 구조가 많은 산업 환경에서 같은 법을 적용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한국만의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노동 분쟁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그 판례가 쌓이면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과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거부하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노동 문제를 판례로 해결하던 방식을 법으로 강제화한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기존 노조든 기업이든 법원이 사건별로 판결, 그 결과가 기준이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협상이 의무화됩니다. 가장 큰 차이,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처벌 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법제화는 유례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판례 중심 시스템과 법 강제화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처벌 조항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떤 압박을 주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대비해야 합니다. 현대기아차 하청업체만 10,000개가 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교섭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하청 구조의 대표 사례입니다. 현대기아차만 해도 1차, 2차, 심지어 그 아래 단계까지 합치면 하청업체 수가 10,00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교섭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차가 10,000개 업체와 모두 교섭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수노조 제도가 있습니다. 교섭이 분산되지 않도록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여러 노조가 있어도 하나의 창구로 모아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이런 기존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첫째,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업체 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노란봉투법이 이 두 가지와 충돌할 때 실제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생길지 예측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수천 개 하청 노조가 한꺼번에 교섭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사마다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사측과는 한 번만 협상을 하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현대기아차처럼 수천 개 하청업체 노조가 동시에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면 누가 대표가 되고 어떤 기준으로 단일화가 될지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존 복수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통해 대표를 정해 교섭.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교섭이 법적으로 의무화. 문제, 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결국 수천 개 하청이 어떻게 하나로 뭉칠 것이냐가 해결되지 않은 채 법만 시행되는 겁니다. 앞으로 혼란을 줄이려면 첫째, 정부가 하청 노조 단일화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각 하청업체 노조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노사 모두가 교섭 구조를 어떻게 단일화할지 사전 합의 모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일 노조도 매년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런데 수천 개 하청 노조가 뭉친다면 협상은 어디까지 길어질까요? 여러분, 현대차 노사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단일 노조와 단일 기업이 협상할 때조차 협상이 길어지고 결렬 선언이 반복돼 왔습니다. 2019년 이후만 해도 2022년, 2023년, 지난해까지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죠. 다행히 전면 파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매번 불안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존 단일 노조와 단일 기업의 협상도 매년 결렬 가능성 존재. 이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수천 개 하청 노조가 뭉쳐 원청과 교섭. 결과 요구가 더 복잡해지고 협상 기간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처럼 하청 구조가 복잡한 업종은 협상 지연 가능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둘째, 교섭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 비용을 계산하고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협상 절차 단순화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끝없는 협상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3월 안에 협상을 끝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란봉투법으로 협상이 길어지고 바로 파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춘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3월까지 노사 협상을 마무리하죠. 왜냐?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인건비, 복지비 같은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해야 기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상은 더 길어지고 불확실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회계연도에 맞춰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 춘투 후 3월까지 협상 완료. 한국 노조 요구 다양화 협상 장기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함. 결과 산업 전반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회계 투자 생산 계획 모두 흔들릴 수 있음. 이 문제를 줄이려면 첫째, 노사 협상 기간을 제도적으로 일정 시점 안에 끝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장기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은 만약에 파업 사태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대체 플랜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탄탄한 공급망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이후 이 강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은 한 번의 파업으로도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안정된 공급망 덕분이었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이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파업이 잦아지면 생산 차질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됩니다. 하청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기술 유출 가능성도 커집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1차 벤더사는 300여 곳에 달하고 이들이 다시 2차, 3차로 재하청을 줍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2차, 3차 벤더사가 어디 있는지조차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원청 기업은 하청망 전체를 점검하고 기술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붕괴 시뮬레이션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전반에서 협력사 관리 기준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최대 비밀인 공급망 구조가 모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술 유출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근 테슬라가 삼성에 발주를 줬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원래 이런 계약은 극비사항입니다. 왜냐? 공급망 자체가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협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하청 구조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청업체와 원청이 직접 교섭을 하게 되면서 공급망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맡고 있는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을 탈취하려는 외부 세력이 하청업체를 직접 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핵심 기술을 다루는 협력사에는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기술 정보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해외 투자나 AI 도입 같은 경영 판단조차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이라고 주장하면 현대차는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단순한 임금 협상만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까지 노조가 파업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현대차는 1차 협력사는 파악할 수 있지만 2차, 3차 협력사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어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둘째, 쟁의 사유의 확대입니다. 이제는 해외 투자, AI 도입, 공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도 파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하청망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원청 마이너스 하청 관계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경영상 결정과 노동 조건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보안 입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와 신기술 도입 계획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를 피하려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그 전략이 파업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는 지금 조선업에 국책 펀드를 만들어 미국 진출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삼성도 반도체 관세 100%를 피하려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런 해외 투자와 이전이 노동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해 해외 투자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이런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해외에선 진출을 준비하면서도 국내에선 노조 파업으로 발목이 잡히는 모순에 빠집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해외 투자 계획과 국내 고용 유지 방안을 동시에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이 곧 국내 고용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되 글로벌 경쟁 전략까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 폭탄도 힘든데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일까요?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관세 충격으로 미국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GM대우 같은 경우 한국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미국계 제조기업인데 이미 철수 검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더해지면서 철수 가능성이 업계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공식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관세와 국내 법안 충돌이 동시에 기업을 압박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업은 해외 이전 검토뿐 아니라 국내 일자리 보호 대책을 병행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회는 외투 기업 철수를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법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면 결국 부담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만 보더라도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과 직접 교섭하도록 강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입니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에 메타 플랜트를 짓고 제철소까지 해외로 옮겼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산 물량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는 법 시행 전에 기업과 산업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해외 이전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내 투자와 일자리 방어를 위한 전략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단기적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 일자리 안정성을 고려해 노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 법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현안에 급급해 단기 문제만 해결하다가 오히려 미래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부담은 우리 경제 전체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공정거래법은 원청이 하청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면 노사협상에 직접 나서라고 규정합니다. 즉 간섭하면 안 된다는 법과 간섭해야 한다는 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후약 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국회는 법안 통과 전부터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법적 충돌을 해소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대비해 노사협상 구조와 리스크 관리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하겠다.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 정말 정리될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 이제 6개월 뒤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추상적인 법 조항을 명확히 구체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계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핵심 쟁점은 바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노동계는 20년 동안 기다려온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6개월 안에 교섭 절차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부는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이를 반영한 세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노동계가 사전 협의 채널을 열고 6개월 안에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합의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릅니다. 경제가 실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기업도 노동자도 회복하기 힘든 장기적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시행 이후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모두가 같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 협력업체 어디까지를 교섭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둘째, 쟁의 범위의 확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 판단까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분쟁의 폭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수많은 사건이 법원으로 쏟아져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부는 업종별로 적용 범위를 선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업은 하청 구조와 교섭 관계를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무리한 요구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신뢰를 쌓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일까요? 아니면 로펌만 배부르게 하는 법일까요? 경제계에서는 끝없는 혼란을 경고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공포 조장이라며 반박합니다. 아직 아무도 확실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법 시행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동시에 산업계의 혼란과 법적 분쟁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마지막으로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느냐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균형 있는 접근입니다. 정부는 시행 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사 갈등에 대비한 내부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권익 보호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행동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법보다 로펌만 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반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현장 노동자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혼란만 남습니다.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면 기업도 노동자도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양극단이 아닌 균형 속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 진짜로 우리 사회를 바꿀 법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